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3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TBC 특집 다큐 김건희의 플랜, 이게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인데, 우리가 옛날에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을 노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설마 하면서, 근데 윤석열 김건희 정부에서는 그게 설마가 진짜가 됐었어요. 실제로 김건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고, 그건 권력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예전에 김건희가 한창 논란이 될 때, 7시간 녹취록부터 해갖고 한창 논란이 될 때 어떤 얘기가 많이 떠돌았냐면, 김건희는 여기저기서 이제 김건희 논란거리가 되니까 김건희는 직접 등판하려고 했다. 등판한다. 곧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김건희는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빠지고 넘어온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록을 봐도 김건희가 오마이TV뿐만 아니라 이명수 기자, 진보 언론들과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비호감이 높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직접 등판해서 이런 비호감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힐러리 프로젝트예요.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등판하려고 그랬냐, 여사로 나대는 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김건희가 최근에 광주를 갔다 왔더니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건희가 총선에 광주에 출마하면 어떻겠냐, 이런 소리를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모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좀 다 쳐다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김건희 광주 출마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선을 김건희 출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총선이 사실상 얼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 총선의 분위기는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제발 나대지 말고 안 보이는 게 국힘당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분위기였잖아,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갖고 국힘당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나 이쪽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윤석열이가 대국민 토론 같은 거를 여기저기서 막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잘한다 윤석열, 꼴배기로 비호감 1위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심층 분석을 뭐라고 했었냐면, 윤석열은 자기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대통령인데 당에서 말을 안 하지만 자기를, 그러니까 국힘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윤석열, 김건희를 지우고 국힘당과 한동훈 간판을 걸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게 2024년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김건희나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등판해갖고 윤석열이가 전국을 돌면서 사실 선거를 치르려고 했죠.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내 얼굴로 치러야지. 총선도, 지방선거, 내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총선도 내 얼굴로 치러야지,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 별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국힘당은 친윤 세력들이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총선의 분위기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김건희가 힐러리 프로젝트, 즉 힐러리 같은 정치를 꿈꾼다. 빌 클린턴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을 도전했었잖아요. 그 전초전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강남 출마설이 있었어요. 강남 출마설. 그래서 사실 저는 태영호가 날아가고 막 강남의 국힘당의 물갈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진짜로 김건희가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예의주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강남의 국회의원 공천들을 다 날려버려요, 국힘당이.
저 김건희 꽂으려고. 왜냐면 광주보다는 강남이, 아무래도 강남은 그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 태영호가 나와도 당선이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보수,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오리지널 빨갱이 태영호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 지역이라서 김건희가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출입 기자들이 그 문건을 본 적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어제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그때 청와대 참모들, 지금 말이 청와대 참모지, 용산 참모들이지, 그 당시에 김건희가 다 꽂아놨던 용산 참모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딸랑이들만 김건희가 주변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김건희는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데뷔를 하고 직접 자기가 국회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기를, 사실상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훈과 김건희의 그 총선 전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김건희와 한동훈이 동훈세 뭐 그렇게 하면서 CBS에 제보했던 그 문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기 구도를 사실상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차기 싸움을 했던 거야. 그래서 차기를 누구나 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건희는 자기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 가지 공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김건희의 뜻도 저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을 한동훈에게 새벽에 보내갖고 그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사단까지 났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는 자기가 차기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가 점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꼴을 못 봤던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국무장관도 하고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2024년 강남에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라 그랬고, 그 배지를 달면서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상쇄시킨 다음에 김건희는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왜 그럼 이게 꺾였을까? 왜 이런 김건희 프로젝트, 힐러리 프로젝트가 왜 꺾였을까? 한참 김건희가 이제 그 비호감 제거하면서 본인이 직접 등판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그랬을 때 바로 터진 게 디올백 사건이었어요. 이명수, 장인수 진짜 큰일한 게, 김건희 등판 직전에 터졌던 사건이 바로 디올백 사건이면서 그 김건희가 총선에 등판하는 그 자체가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저는 김건희 하면 그냥 천박. 얘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도요, 저는 그냥 얘는 천박해요. 얘 출신이 나가요고, 죄송합니다. 얘 출신이 나나나나 쏴 뭐 이걸 해서 내가 천박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김건희가 천박하는 이유는 말투나 억양이나 하는 짓거리. 나는 얘 하는 짓은, 김건희는 여러분들 강남에서 술 처먹고 놀던 걔잖아. 그 얘는 강남은 자기가 통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얘는 그 인식들 있잖아. 예전에 7시간 녹취를 보면 왜 명수씨 왜 진보에서 맨날 그런 그 성추행 사건 터지는 줄 알아? 돈 주고 안 해서 그래. 이런 말투, 이거 그런 생각들, 그쵸? 그런 생각들 있잖아. 진보가 맨날 성추행 뭐 이런 논란들이, 성비위 사건이 터지는 거는 돈 안 주고 해서 그렇다. 와, 이런 그 생각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김건희는 진짜로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냥 막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괴물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고, 검사 남편을 두면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은 밑바닥 인생의 천박함이에요. 죄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선택한 거고, 그전에는 양재택 검사였고, 얘는 검사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여기저기 서울대 어디 경영,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러분들 경기대학교 미대인가 거기를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분 세탁을 위해서는 대학원은 서울대, 뭐 여기 고대, 뭐 국민대, 여러 가지 경영대학원, 그냥 일반 대학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신분 세탁을 하면서 교수들을 알고 거기에 이제 검사들과 지가 이제 신분 세탁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김 교수 이렇게 불렸다, 김 소장, 김 교수, 김 대표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을 했고, 나중에는 이 검사 권력을 이용해서 대권까지 꿈꿨던 천박함의 끝장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 뭐 전교 꼴등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가 미대를 나와서 손재주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빵에서 그려서 화토를 만들지 않을까. 점 봐야 되거든. 껌쫙 치면서 화토 점 봐야 되거든. 그려야지. 화토를 반입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 의해서 아니면 뭐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권력을 잃었다. 김건희랑 윤석열은요, 권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권력을 줬지만 그 권력을 국민들이 회수한 겁니다. 박탈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김건희를 영부인 또는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재판을 보면서 이하상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호칭 똑바로 쓰라고 하면서 연병을 하는데, 윤석열은 정상적인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파면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맞는 표현이고 김건희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정상적으로 5년을 국정 수행을 마치고 비리가 5년 안에 있었던 전 정권 털기를 하다가 나온 비리였으면 전 대통령이 맞죠. 윤석열은 중간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이 권력을 주기도 했지만 그 권력을 박탈한 거예요. 권력을 박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자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하상 변호사나 윤석열 변호인 측, 그리고 김건희의 여사라는 호칭, 왜 여사예요? 김건희가 뭔 여사예요? 김건희 그냥 범죄자죠. 주가 조작범이에요. 그냥 1심 무죄, 2심 한 거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얼마나 세상이 우스워 보여요. 저는 이 김건희가 힐러리를 꿈꿨다, 이 어떤 JTBC의 어제 보도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김건희에게 세상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죠? 지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지 마음대로 특수부 검사를 남편으로 삼고, 그 우리 아저씨를 지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천박함을 드러냈을까. 김건희는 여러분들 주가 조작해도 아무도 자기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 어떤 무슨 사기를 쳐도 얼마나 세상이 우스웠겠냐고. 그렇잖아요? 주가 조작, 야, 뭐 12시에 8만 주 날려도 검찰에서 아래에서 알아서 무혐의 처분해줘.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여기저기서 자기가 권력자인 건 이미 소문 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갖다 바쳐, 시계 갖다 바쳐. 자기는 그거를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건희는 의뢰 자기가 받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입장권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는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남 안 날라면 어떻게 빈손으로 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연병을 떨은 거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 천박한년 그 얘기 더 이상 해봐야. 그리고 김건희 재판날 권난동이 재판도 같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여러 이런 것만 봤죠. 그냥 권난동이 반띵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이 많이 줄었다. 뭐 둘 다 그런 거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법원에서 추징금 1억 원을 얘기를 하고 했던 거는 이 권선동 판결의 진짜 핵심은요. 정교 유착을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쵸? 권선동 판결문에는 권선동의 형이 중요하거나 추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권선동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고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무엇을 했냐 이 재판을 하는 와중에 권선동 판결문에는 정교 유착이라는 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 유착이 실질적으로 권선동 그 당시에 국힘당의 친윤의 핵심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법원이 확정지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권선동은 과 국힘당은 정교유착, 통일교 특검, 지금 통일교 합수부 수사, 신천지 합수부 수사에서 더 추가되는 증거가 나오면 여기는 그냥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1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갖고 뇌물이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권선동이는 어디서부터 돈을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받고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교 유착을 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2번, 3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랑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이것들부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지수보다 쉽다. 이걸 갖고 국힘당이 오늘 어떤 식으로 비판하나 봤더니 그렇게 쉬운 부동산 집값 왜 못 잡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얘네들은 이해력이 딸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가는 것보다 쉽다의 진짜 의미는요. 부동산 정상화는 쓸 수 있는 정책이 많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때려잡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으로 때려잡을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국민적 부담이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5,000피보다 쉽다. 즉 코스피는요. 아무리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래도 국민들 즉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리고 미래에 비전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미쳤다고 자기 자산을 비전도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부동산 정상화가 5,000피 코스피 5,000피 만드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의 진실은 부동산은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코스피 5천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경제를 정부가 맘만 먹으면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에요? 경제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는 정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전부 경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경제 발전 쭉 해왔지만 단 한 번도 경기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부동산은 지금 막 부동산 가격 올려? 그럼 여러 가지 있어요. 저쪽 거래 제한 묶어버려도 되고
금리 대출 규제해 버리면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정부가 사실 시장의 자율성을 보면서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걸 곡해해 갖고, 응? 이걸 곡해해 갖고 5,000피보다 쉽다. 코스피 5,000피는요. 아무리 정부가 경기 좋다 외치고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결국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보다 쉽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는 거예요. 기회 줬을 때. 왜 그러면 중과세 유예가 오는 5월 9일 날 1년간 유예시켰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기간이 이번 돌아오는 5월 9일 날 끝나요. 너희들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 더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유예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5월 전에 팔아라예요. 너희들 기회가 있을 때 팔아라. 나는 부동산 정상화는 얼마든지 내가 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도람프의 SNS 관세 15%에서 25%를 올린다 이 말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깜짝 놀랐죠. 이 깡패 국가가 지난번에 11월에 했던 어떤 그 체결 자체를 또 뒤집고 혹시 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적 수세적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많은 어떤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김정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재부 장관이 날라갔죠. 바로 날라가서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에서 인터뷰가 이 내용이에요. 대미투자법 입법 지연이 왜 되는지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예요. 발의는 해서 11월에 어제 잠깐 설명해 드렸죠. 11월부터 이제 관세를 15%로 너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왜 이거 실행하지 않냐요. 합의해 놓고 왜 실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정부는 실행하고 싶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재경경제부 위원장이 아니다. 개란다. 그 이미자다. 욕 나올 뻔했네요. 그 이미자다. 얘가 국회법 상정을 안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해야 돼요.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원식 의장님에게 바랍니다. 이제 임기 몇 달 안 남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우원식 의장이 이거는 국익에 중체한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거는 시간 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돌아오면서 대미투자법 입법 지연 충분히 설명했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설명했고 미국 오해가 미국도 한국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고 싶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안 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데 특사로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강훈식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강훈식이 캐나다에 날아간 거는 캐나다가 자칫 60조거든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60조예요. 60조. 이게 독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훈식을 보내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 따왔다라고 생각해봐요. 자칫 독일에게 넘어갈 뻔한 이 사업을 강훈식이 날아가서 따왔다. 대단한 겁니다.
전략 특사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천무 계약을 체결하고 북유럽 교두부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뜬금없이 비서실장이 노르웨이에다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을 했겠습니까? 그 밑에서 어느 정도 다 물밑 작업이 된 거죠. 캐나다도 계속 물밑 작업이 된 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강훈식을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충남 대전 특별시장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건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 얘기 안 하죠.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강훈식을 지금 비서실장을 이 중요한 해외 수주계획에 강훈식을 띄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방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 또는 산업부 장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강훈식이 갔다라는 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응? 강훈식이 여러분들 날라가서 오늘 바로 뉴스가 나오잖아. 1조 3천억 천무 계약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 이거 뭐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 뭔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비서실장이 처리합니까? 어? 그럼 비서실장을 뉴스에 한 줄이라도 더 나오게 하고 그러면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강훈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려운 사업도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잠수함 사업 60도도 캐나다에 날아가서 따온 힘이 있습니다. 충남 대전시를 위해서 정부에게 재정 확보를 해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응?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눈치껏 보면 돼요. 강훈식 뜨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이렇게 중요시할까? 선거는 충남 대전에서 결판 나요. 우리가 늘 충남 대전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선거는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진 표를 서울에서 만회를 하죠.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략이 영호남에 인구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한 100만 표 이상 깨진 것을 결국 서울에서 만회를 하고 결국은 충남 대전 이쪽에서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게 대선을 갖고 오죠. 대선을 장악하는 자가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경찰의 수사를 마구 받고 이 와중에 우리 빵진숙 씨 2월 9일 날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 하신대요. 빵진숙 출판 기념회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민주당과 언론노조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해요. 위풍당당이에요. 응? 책 제목이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개겼다는 거예요. 그걸 위풍당당이라고 얘기해요. 철면피예요. 응? 빵을 100만원어치 처먹는 대식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오다가 이준식이는 그 빵을 100만원어치나 사갖고 어디다 갖다 놨대? 빵을 100만원어치를 사는 건 가능하지만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드깡 쳐한 거예요. 카드깡. 지 잘 아는 빵집에서 빵 100만원어치 산다고 한 다음에 영수증 받은 다음에 백마진 챙긴 거예요. 안 그래요? 빵을 100만원어치 차갖고 여러분들 들고 가려고 그러면 손가락 찢어집니다. 아무리 빵집에서 비싼 케이크를 사도 30개는 사야 돼요. 케이크 30개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안 그래요? 말이나 돼요? 케이크 30개를 어떻게 들고 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 응?
3만 원씩 잡고 30개 사야지 100만 원이에요. 그냥 깡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 제목이 위풍당당 빵진숙.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얘네들은 누가 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는요 대구에만 선거가 열리는 줄 알아요. 대구시장 보궐선거인 줄 알겠어요. 딴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대구시장 선거에 모두가 집중을 해요. 그쵸? 누가 보면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대구시장 보궐선거인 줄 알아요. 국힘당 하는 짓을 보면. 주호영, 빵진숙, 유형아, 김재원, 척희 난리가 아닙니다. 이쪽은. 이러다가 지네끼리 존나게 싸울 때 김부겸이나 하여튼 그쪽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나가고 쓱 뺏어오면 그게 최고의 베스트예요. 응? 그쪽에서 최고의 베스트예요. 오늘도 칠성시장 가갖고 보리밥 처먹었대요. 보리밥은 100만원어치 안 처먹나? 대식가인데. 예, 지금 불울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울경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47.7, 박완수 37.4.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김경수가 앞서고요. 경남일보는 아무래도 현직이 더 유리하죠. 이쪽은 오차범위 안에서 박완수가 앞섭니다. 오늘 제가 김경수 지사를 봤는데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제가 꼭 이길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안 나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구시장도 뺏어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요 2개 빼고는 다 가져와야 돼요. 그다음에 합당 논란하고 마지막에 이해찬 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이 합당을 반대하는 이 하바리들과 이 가짜뉴스 생산들 세력들이 정청래 사퇴를 외치고 여기저기서 연병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조국당이 400억의 부채가 있는데 그걸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런 가짜뉴스 한번 본 적 기억이 있으시죠? 이런 가짜뉴스가 막 돌아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채 없다. 우리 빵원이다. 그래서 무차입 정당이다. 차입금 없다. 한마디로 빚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저기서 조국혁신당 400억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일단 그렇고 민주당 합당 논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 측의 밀양 나눠먹기 텔레그램은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현주가 국회에 앉아 있는데 카메라에 당겨서 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현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들 텔레그램 쓰시죠? 텔레그램 다들 쓰시죠? 이건 일부러 노출시킨 거예요. 제가 보면 왜 일부러 노출시켰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죠. 밀약, 타격 소재, 밀양 여부 밝혀야 당명 병병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건 김민석 총리가 보낸 걸로 볼 수 있죠. 왜 제가 이걸
일부러 이현주가 노출시킨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요 전 내용을 잘 좀 보면요. 네, 이거 이현주가 쓰는 글이거든요. 이거는 이현주가 보내려고 쓴 거예요.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말이 그 이전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 이전의 내용은 뭐야? 김민석 총리가 합당은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알려준 거야. 그게 맞죠? 이현주가 이 글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합당 전에, 그러니까 요 글 전에 대통령의 생각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하게 합당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의 의견을 얘기한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제가 왜 이거는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텔레그램을요 보내고 나면 보낸 시각이나 나오지, 이거는 보내기 직전에 안 보내고 글만 적어 놓은 거예요.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이 알죠? 요거는 글 써놓고 걸리려고 요걸 안 누른 거예요. 대박이지? 여러분들 텔레그램은 이걸 이현주가 써놓고 왜 안 누르냐 이거죠? 누르면 요렇게 돼요. 요거 써놓고 아직 안 보낸 거예요. 요걸 눌러야지 보낸 시각이 떠요. 응? 요거는 안 보고 안 보내고 일부러 대통령이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는 반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안 눌렀잖아.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보내면 나면 이렇게 글씨 오후 몇 시 이런 게 떠요. 안 눌렀잖아. 이걸 계속 노출시키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김민석이가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현주는 지금 이 합당이 정청래가 독단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지. 내 말 맞죠? 알면서도 지금 정청래가 독단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잖아. 바람직하지 않대잖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왜 이현주는 이런 문자를 안 보내고 이러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현주는 이걸 걸리려고 노력했을까? 이걸 자세히 보면요. 김민석 총리랑 나눈 대화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보내려고 쓴 내용이죠. 그러면 그 전 내용이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현주는 이거 뭐냐? 이재명 대통령 엿먹인 거예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럼 뭐죠? 왜 그러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 일부러 걸리려고 했을까? 청와대가 그런 적 없다라고 선긋기를 하라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입장이 낭처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김민석 총리나 이쪽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정청래 혼자 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협박한 거야, 저건. 아니, 이건 내가 뭐 음모론이랑 그게 아니라 이거 생각해봐. 이거 일부러 걸린 거거든? 대통령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대.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뉘앙스거든? 그러면 청와대가 당무 개입을 한 거야. 그러면 이현주의 혼자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는 계속 오랜 대통령의 지략이었다, 오래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었잖아. 여태까지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정무수석이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양당의 합당은 양당이 정하는 것이다 선을 걷단 말이야.
이거 대통령 끌어들인 거죠. 제가 이현주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봐봐. 김민석이라며 상대가 네라는 건 뭐죠? 김민석이 그 전에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한 거죠? 대통령의 통해 생각이다. 그런 얘기가 위에 어딘가 있겠죠.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해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내용이잖아. 이걸 깐 거야. 그러면 청와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끔 만들라고 한 거지. 제 말 맞죠? 저런 게 나오면 언론이 공격을 하잖아. 저런 거 얘기하면 청와대가 이거 미략 기획설 아니냐. 그러니까 미략설이 나오는 거잖아. 이미 청와대가 기획해놓고 정청래가 발표해갖고 청와대가 배우다라고 이제 공격을 당하면 청와대는 어떻게 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억지로 이현주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이현주가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네라는 건 뭔가를 들어서 대답을 한 거고 뭐 이런 것들. 일단 저 지선 전에 통해 생각이라는 건 누군가가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합당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 근데 안 보내고 있잖아. 안 보내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보고 너무 비열해요, 정치가. 제가 보면 정치가 너무 비열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뭔가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상에 올라간 국가의 원수잖아요. 친노, 친문, 친명 모두를 품는 대통령이고 싶어 지금. 그래야지 개혁을 하고 당내 개파 싸움 없애고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자기를 대통령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꾸 청구서를 내미는 거야. 대통령이 힘든 거야. 친노도 우리 민주진영 친노가 누구예요?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별세하셔갖고 안장됐지만 이해찬이라는 이런 거목들도 결국 본인을 선택해서 대통령을 밀어줬고 친노를 버릴 수 없잖아. 친노 또 친문 그게 친명이 됐잖아.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것들은 우리가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냐. 계속 청구서를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한쪽의 개파에 치우쳐갖고 그 사람들에게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당이 개판됩니다. 진짜 제가 계속 얘기잖아. 더민혁, 찐명탈이 의원들, 찐명팔이 이 인간들이 가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히 선 그어주려고 2월 5일날 박찬대랑 그 당시에 원내대표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원내대표단에 노정면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 박찬대 원내대표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갖고 자기의 의사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합당 문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미략설이니 조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거 신경전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 민주정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도 민주정당이고 민주당도 민주정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봐서 양당 중에서 한쪽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합당 안 한다고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냥 왜 정치권끼리 유불리를 하고 왜 이걸 갖고 싸웁니까? 합당은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합당 찬반 투표해갖고 나오는 결과대로 하면 돼요.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 정당의 지지자들은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집안이에요.
노무현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을 사랑했고 문재인을 응원했던, 그리고 이재명을 만들어냈던 하나의 똑같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국힘당과 싸워야 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뭘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뭐를 당명은 어쩌니 뭐뭐는 어쩌니, 그거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요. 합당 찬반 묻고 나서 찬성이면 그 다음 넥스트로 가야지, 찬성이냐 합당을 하냐 안 하냐도 지금 하기 전에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공동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합당 자체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요. 첫째, 양당 지지자에게 묻는다. 그럼 둘 다 합당 찬성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당할 거는 그 다음부터 토론으로 가면 돼요. 합당 찬반도 물어보지 않고 당명은 뭘로 하고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려울수록 빨리 처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안 그래요? 그냥 민주정당이잖아. 1인 1표제 뭐하러 만들었어? 당원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한대잖아,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하발이 너희들도 정청래 사퇴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원 투표하자고 자신있게 왜 말을 못해? 아니 왜 그렇게 무슨 민주정당이니 그러면서 정청래 독재니 뭐 그걸 연병하고 있잖아. 그럼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는데,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왜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말을 못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냥 이렇게 복잡하면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돼. 그건 말도 못하고 그냥 정청래만 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연일 한동훈의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마 무릎을 탁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다 이렇게 뭐 수천 명이 겨울에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장동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장동혁 끌어내자, 윤 어게인 꺼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밖에서 장외 투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에게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동훈이는 저렇게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좀 있다라고 과시를 하려고 하겠죠. 나는 뭐 니들이 최고위에서 날릴 수 있지만 내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장동혁이가 한동훈 문제는 그냥 이슈 덮고 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분석해 드리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요, 저 집회가 싸늘해져요. 다음 주부터 선대위 체제예요. 선대위 체제로 바뀌어갖고 지금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바로 이제 여기저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공천관리위원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면요, 인재 영입. 지금 제가 보니까 장동혁이가 다음 주 일정을 제가 좀 봤어요. 다음 주 일정 보면 여러분들 2월 4일 날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야당 몫으로 장동혁이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호남 방문을 해요. 국힘당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다는 것은 선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 교섭단체 연설하고 호남을 방문을 하냐면, 선거 시즌이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합행보에 나설 것이다. 호남에 가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인재영입위원장을 뽑을 거예요. 다음 주 스케줄이 인재영입위원장을 새로 뽑고 호남 방문하고 광폭적인 선거 체제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내 갈등은 수면으로 묻혀요. 오히려 이제 좀 있으면 한동훈 지지자들도 자제하라가 나옵니다. 국힘당 안에서.
왜? 선거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응? 제가 보는 관점은 저거예요. 과연 한동훈도 초짜, 장동혁도 초짜인데 그래도 배지를 좀 달아본 장동혁의 판정승인데 과연 장동혁이가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인재영입위원장 뽑고 그러니까 거의 선거 체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장동혁이가 사실 뒤에 숨는 거예요.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장동혁이가 공천하고 그렇게 뒤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뒤로 숨는 거죠. 선대위가 국힘당의 선대위가 떴습니다. 선대본부 위원장에는 안 된다고 파이어. 이번에는 좆된다고 파이어. 네,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에 뽑혔고 뭐 공관위원장으로는 뭐 누가 뽑혔습니다. 뭐 저거 이재명만 아니면 저는 어느 당도 갑니다. 이낙연 씨가 비대위 뭐 공천관리위원장에 영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제명은 언제 제명됐냐는 듯이 잊혀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진짜 보세요. 응?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보다 이제 장동혁이는 자기는 이제 일단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장동혁 사퇴하라고 하니까 선관위 체제 선거 체제로 바꾸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매일 여러분 생각 인재영입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누구를 영입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떤 이슈를 하나씩 생산할 수 있는 게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애국동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만약에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모신 분은 아싸 호랑나비 안돼 뭐 호랑나비 김은국 씨입니다. 아 거지 됐어요.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뉴스거리야. 김종인 위원장 아싸 호랑나비 거지 됐어요. 김은국 영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애 영입을 해요. 그쵸? 그러면 그때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에 누구를 영입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요 선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동훈도 지지자들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한동훈 제명 후폭풍 일파만파 연병들 하고 있네. 일파만파 없어. 내가 볼 땐. 왜 없냐? 한동훈이가 한 행위는 잘못했다가 중론이야. 근데 제명 처분이 과했다가 국힘당 내부의 사정이야. 제 말 맞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면서도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욕한 것은 잘못이다는 다들 공감해. 근데 한동훈이 사과하지 않았어. 나중에 뭐 1년 2년 지나서 연병을 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를 제명하는 건 과하다가랑 이거랑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장동혁이가 비판받는 포인트는 한동훈이는 탄핵 찬성 세력이다. 그리고 장동혁이는 윤 어게인 세력이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을 국힘당에서 제명을 한다는 것은 극우와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극우와 단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동혁이를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계속 비판하잖아. 그럼 장동혁이는 간단해. 여러분들이 장동혁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정답을. 2월 19일 날 윤석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명분이 있는 거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윤 어게인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과 모든 대국민 사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애들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윤 어게인을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윤 어게인과 단절을 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월 19일 날부터는 한동훈 여러분들 광폭 행복을 할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그러면 윤 어게인 세력들도 이제는 저쪽은 이제 한동훈을 날려야 된다.
자기네가 성공해갖고 지금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근데 한동훈 세력들이 장동혁을 날리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장동혁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언론에서는 한동훈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첫째 행정소송, 두 번째 창당, 셋째 무소속 출마. 제가 볼 때 다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사법부의 대부분 당내 결정사항을 법원으로 끌고 오지 말라가 중론이에요. 그 당내에서 해결해라. 니들 최고위에서 결정한 걸 옳다 그르다를 왜 법원으로 갖고 오냐가 사법부가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니네가 시키는 거 아니냐. 니네 어떻게 보면 니네 집안 문제를 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결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대부분 기각을 시켜요. 기각. 그러면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제명이 법적으로 이거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면 한동훈이는 굉장히 자기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각당하던가 그 판결은 국힘당의 판결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지도부에게 손을 들어주면 한동훈이의 제명은 옳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복귀도 못해. 지금 억울하지만 지금은 잠시 물러나도 나중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동훈이가 저는 행정소송 안 할 거라고 봐요. 하면 초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하면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더 세집니다. 생각해보시면 한동훈이가 대구나 부산 쪽에 나가서 무소속 출마를 해갖고, 대구나 부산은 왜냐면 민주당 후보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은 표가 갈리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 3자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3자 대결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면 한동훈은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결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배신자 프레임,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 배신자 프레임이 더 굳어지냐면, 만약에 대구에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출마를 하고 국힘당이 출마를 해요. 대결을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호남 광주에서 국힘당 후보가 나온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랑 원래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후보랑 싸우지 국힘당에 신경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미친놈이 광주에다가 지금 그 국힘당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을 도전했어. 안 봐도 지지율 한 2-3% 나와. 그러면 민주당 출신 중에 경선에서 진 놈이 불복을 하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무소속 때 공천받은 민주당끼리의 싸움이지 국힘당 애랑 싸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국은 국힘당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어려운 거. 창당은 돌파력도 없고 그 쫄보 새끼가 무슨 창당을 합니까? 창당해갖고 제가 창당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이번에 정치를 확실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창당을 하면 다 따라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와. 창당해갖고 의자랑 책상 다 세팅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봐. 어떻게 돼? 응? 창당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개쪽이야, 개쪽. 어떤 의원이 배지 던지고 거의 개 따라가겠냐고. 안 가거든. 응? 그러니까 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위한 정치적 조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6월 지방선거 깨지기만을 기다려라. 그냥 6월 지방선거 깨진 다음에 새로운 뭐 비대위가 들어섰던 전당대회는 못 나오잖아. 5년간 당적을 박차해서. 근데 한동훈이는 전 쉽지 않아요. 정계 복귀가. 왜 그러냐면 장동혁이가 아무리 지방선거를 깨지고 물러나더라도 다음 비대위원장 지명권은 현 지도부에 있잖아. 장동혁이가 물러나면서 친한계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꽂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비대위원장 중에서 한동훈 새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꽂아야지 비대위에서 한동훈 제명을 풀어주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한동훈 제명 주말 일파만파 두동강난 국힘당,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국힘당이 분열의 시대가 아니에요. 국힘당의 분열은 진작 진행됐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힘당은 한동훈 제명은요, 국힘당은 분열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정치 분석이에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친한계가 존재하지 않았나요? 이미 윤석열 탄핵 과정부터 친윤 친한이 맞서서 2024년 총선 이후에 엄청난 양쪽이 분열이 돼 있던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갑자기 친한계와 친윤계가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친한 친윤은 보이지 않게 국힘당에서 주도권 싸움을 했고, 계속 처음에도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계속 부딪히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분란의 소지가 있던 한동훈이가 날아감으로써 하나씩 정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정리 대상은 장동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이는 윤 어게인의 대표적인 어떤 꼴통, 한동훈이는 탄핵 찬성이라는 배신자 프레임의 꼴통, 얘네 둘만 없으면 정상적인 정치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게? 제가 먼저 뒤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장동혁이가 목을 한동훈이를 딱 쳐준 거야. 그러면 장동혁이가 한동훈의 목을 쳐갖고 얘는 이미 갔어. 그러면 다음엔 누구야? 장동혁이 차례야. 왜? 언제까지 윤 어게인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장동혁이 체제로 국힘당이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뭐 두동강난 국힘당 뭐 이게 아니라 분열이 시작이다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정리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분열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래된 분열의 결과가 한동훈 제명으로 이어졌고, 국힘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보수 통합의 과정에 한동훈 제명, 그다음에 장동혁 제명, 그다음에 보수 통합의 걸림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오히려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밖에서 뭐 쟤네들끼리 싸우고 한동훈 살려내라 집회하고 그런다라고 민주당이 웃을 일만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 장동혁이 없는 국힘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한동훈 탄핵 찬성파로 밑보인 거죠. 장동혁 극우를 등에 업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던 집회 상징적인 인물이죠. 탄핵을 찬성했던 상징적인 인물과 탄핵을 반대했던 상징적인 인물을 동시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국힘당에서는 탄핵의 찬반에 대해서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행당이라는 그 어떤 계속 특검이나 내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한다. 내란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AS를 해 나가겠죠. 제가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해찬 대표님 일정이 아침 새벽부터 서울대병원 6시 발인을 시작으로 3시 반 세종 은하수공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안장까지 아침 새벽부터 함께 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은하수공원인가요? 거기를 새벽에 가니까 오늘 가니까 진짜 1000명 정도는 왔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은하수공원에 거의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1000명 정도 오셨어요. 저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저랑 집이 가까운 유시춘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우리 작가님이랑 셋이 세종을 갔어요. 먼저 2시 반에 노제 있죠, 노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노제는 집에서 하는 거라서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유시춘 선생님은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영상 보면 집에서 유시춘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노제를 마치고 이제 은하수공원으로 가고, 오늘 추미애 대표님, 그 다음에 누구죠?
정청래 대표, 추미애 전 대표님, 정청래 대표님, 김민석 총리님, 우원식 의장님 다 오늘 다 와주시고, 김경수 지사님도 오시고, 오늘 저도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해찬 대표님의 동생. 이해찬 대표님이 봤더니 그러니까 밑에 위에 형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해만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나 깜짝 놀랐어요. 이해찬 대표님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만인인가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누님도 그만 오시고, 예, 누님도 며칠째 이러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쇼츠 봤죠? 제 쇼츠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누구냐면 우리나라 원조 정치 아이돌 임수경 전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수경이 누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임수경 전 의원님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평양 가셨던 우리 88년도에 평양 간 임수경 의원님 있잖아요. 저 68년생이라서 제가 누나라고 해요. 그래서 수경이 누나가 갑자기 종원아, 네? 내 가방에 일품 진로 한 병만 꺼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소주. 가방에 저런데 하도 많이 다니셔갖고 가방에 소주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수경이 누나가 이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내가 쭉 열어갖고 소주를 뺐지. 줘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수경이 누나 주고 나한테 술 한잔 올려. 뭐 연복을 하래. 너 시키는 대로 했지. 먹고 뱉고 뭐 이렇게 하래. 그 술 한잔 올리고 그 먼저 유시춘 선생님이 먼저 이거 방금 올라간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나 이거 보고 갑자기 유시춘 선생님이 가족 같은 존재였잖아. 유시민 장관님 결혼할 때 어렵다고 그 반지 빼주시는 분이잖아. 이거 봐봐요. 선생님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옆에 이렇게 술해 주는 게 임수경.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정치계의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임수경이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추미애 대표님 계시죠? 추미애 대표님 계시고 추미애 대표님이랑 같이 하고 여기에 그 안장을 해갖고 여기를 선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수경 누님이랑 저랑 그냥 하려고 그 지금 그 참배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나보러 너가 술 뿌리라고 해갖고 이게 그거예요. 정말 이런 거, 이 가방에 술을 갖고 다니세요. 여기 혹시나 밟을까봐 내가 이해찬 대표님이 여기 안장했다 그랬고 밟을까봐 내가 기도도 팔을 안쪽으로 내가 쭉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리 수경이 누나가 이런 거 많이 다니셔갖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기 서울대병원에 계실 때 절을 못했거든요. 워낙 막 뒤에 사람들이 많았고 국화꽃 헌화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난 절을 하고 싶었거든.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도 난 절을 하고 싶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갖고 국가꽃 올리고 그냥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 근데 난 그게 좀 마음에 우리 대장님 가시는데 꼭 나 대장님한테 절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사실 절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해찬 대표님이 술을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 술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4시 몇 분인가? 4시 몇 분인가? 그 내려오다가 오랜만에 거기서 많은 분들을 봤죠. 최지은 박사도 보고 이윤영 소장도 보고 김경수 지사님도 보고. 근데 웃긴 게 있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봤다? 찐명파리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찐명파리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내 눈에는 없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박찬대 이런 애들 없어요. 찐명파리 의원들 한 명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안 찍은 게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봐봐요. 영상 봐도 없어요. 제가 이 풀 영상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건가? 여러분들 이게 이따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거 30분짜리거든요. 여기 봐요. 쫙 서 있는 사람들 얼굴 봐봐요. 민주당 당 지도부나 여기 김태년, 조승래, 정청래 뭐 이런 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김정홍 여사님. 누가 있어?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내가 봐도 없더라고. 우원식, 김민석 뭐 다 있고 없더라고. 이거 보고 싶으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쇼츠 보는 거 원하시니까 이게 저희가 풀 영상이 있어요. 버퍼링이 있어갖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따가 또 저희가 많이 찍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 PD가 노력을 많이 해갖고 많이 찍어갖고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야 우리 구독자 늘었네. 1000명이나 늘었네. 여기 보시면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이해찬 대표님 이건 진짜 한번 보자 이건. 그만하 누님도 그만하시고 누님이 지금 며칠째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일주일이나 보고 계시죠. 이게 왜 안 나와? 네. 잠깐만. 진짜 목소리도 똑같아요. 이해찬 대표님 동생 목소리도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님도 그만하시고 누님이 지금 며칠째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일주일이나 보고 계시죠. 제가 모시고 네. 똑같죠? 진짜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똑같고 혹시 여기서 쇼츠 보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좀 보세요. 그러게 구독자가 1000명이나 늘었네. 오늘 저분도 봤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봤고 탈당한 김종민 의원님도 봤다. 대전 세종 지역구잖아. 김종민 의원도 봤다. 다 왔더라 그래도. 추미애 대표님이랑 내가 유시춘 선생님한테 또 차에 오면서 차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들었거든. 이해찬 대표님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
서울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부인 김종옥 여사님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왔대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오고 이해찬 대표님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김종옥 여사님 집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저희 엄마 고등학교 후배더라고. 근데 이해찬 대표님이 우리 여사님 장인에게 그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야. 애들이 이랬대. 자네 계속 뭐 이렇게 경찰에 끌려다니고 뭐 데모할 텐가? 제가 딴 거는 다 약속할 수 있어도 데모를 안 한다는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뭐 이랬대. 딴 거는 다 약속을 드릴 수 있어도 데모를 안 한다는 말씀 약속은 못 드리겠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 얘기가 너무 웃기더라고.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님 아까 동생분 있죠. 동생분이 난 더 웃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광장서적이라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광장서적이 진짜로 뭐 진짜 생계를 그 감옥 갔다 오셔갖고 생계를 위해서 서점을 낸 거래요. 근데 광장서적은 서울대 정문 앞에 있었대. 광장서적은.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흉내내 갖고 서울대 후문 앞에 서점을 낸 게 김문수래. 김문수가 같이 데모하고 뭐 그런데 서울대 정문에는 이해찬 대표님이 광장서적이라고 하면서 서점을 내갖고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서울대 후문에 서점을 낸 게 김문수래. 그러다 또 그 이해찬 대표님이 또 옥살이를 또 하고 또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광장서적을 이어서 받은 게 바로 아까 이해찬 대표님의 동생 이해만 선생님이래. 동생이 그 광장서적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하고 우리 김정옥 여사님이 참 고생도 많이 했대. 옥바라지하고 뭐 그리고 집안이 워낙 괜찮은 집안이었대요. 김정옥 여사님 내가. 그리고 스라의 딸 제가 우리 이해찬 대표님 따님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막 이렇게 크게 잘생기고 그런 얼굴은 아니신데 이해찬 대표님의 이쁜 모습만 닮았어요. 이해찬 대표님의 이쁜 모습만 따님이 닮았어요. 딱 보니까. 처가가 되게 부자였어요.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의 이쁜 모습만 닮았어요. 아빠가 생각나는데 이쁜 얼굴, 그러니까 복스럽고 이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임수경 의원님, 우리 수경이 누나는 참 저런데 다 챙기고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은 오랜만에 가까이서 뵙더니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살도 좀 많이 법무부 장관하고 일단 빠지고 그러셨는데 살도 괜찮게 붙고 그러신 것 같아. 하여튼 뭐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많이 울어갖고 눈이 퉁퉁 부었었어요. 여기 눈이 퉁퉁 붓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쇼츠 막 10초 15초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한 거지. 시간 되면 한 번씩 보셔요. 오늘 거기에서 현장에 끝까지 은하수 공원에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이해찬 대표님 오면서 우리 유시춘 선생님이랑 전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는 것도 이해찬이다. 무슨 병에 걸려갖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불꽃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가셨다. 그냥 참 이해찬 성격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픈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불꽃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그 아프면 언젠가는 뭐 죽는 건데 왜 사람들을 뭐하러 거 괴롭혀요. 예.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성격 같아. 느낌이. 그냥 불꽃같이 오셨다가 바람처럼 가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병간호 오래 하고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우리 장인어른이랑 사우나도 좀 가고, 사우나도 가고, 좀 여러분들도 좀 일요일인데 좀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 뭐 또 뉴스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저녁 때 중요한 일 있으면 방송을 하겠는데, 내일은 좀 정비를 합시다. 정비를.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일은 그 대신 일주일간 심층 분석을 좀 틀어놓을게요. 괜찮죠?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좀 적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일주일간 이번에 쉬지 않고 딱 방송을 했는 내용, 금요일도 방송을 했으니까 일주일간의 심층 분석을 좀 틀어놔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데 심심하지 않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원 성취를 했어요. 꼭 이해찬 대표님에게 꼭 절하고 싶었어요. 술도 한잔 드리고 싶었고 다 했습니다. 이 우리 임수경 전 의원님, 수경이 누나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 따로 한번 가죠.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이랑 멀지 않으니까 이해찬 대표님 한번 뵈러 가죠. 우리 날짜 잡아서 한번. 그쵸? 제가 어딘지 잘 보고 와서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가죠,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 49제 때 한번 갈 생각이에요. 우리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갑시다. 가면 되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 민주화의 성지가 하나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늘 봉화마을 갔다가 쭉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이해찬 대표님한테도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봉화마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 뵙고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한번 뵙고 이렇게 오는 코스였잖아요. 오다가 한 세종 정도에 내려서 이해찬 대표님 한번 인사드리고 그게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나중에 갑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